네. 자,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 이 자료 가지고 정리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일정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원래 100선인데 자료 하다 보니까 한 120선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도로 강좌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 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하고 오늘이 11일인가요? 그러면 18일 날 21일 요거는 별도의 강의고 요거 2번 하고 그리고 20일, 23, 24일 있죠. 화요일 있죠. 지난번인 것처럼 요거는 그냥 또 와서 마지막으로 총정리 한번 하고 그러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은 현재 이렇게 한 번, 2번. 요거는 학원에서의 정규 과정. 요거는 별도의 특강. 예, 이거는 그냥 와서 우리끼리 한 번 하는 거 마무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자료는 미리 받으셨죠? 예, 미리 쭉 훑어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박스로 구별해 놨죠. 예,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이 있죠. 이 페이지. 그쵸? 거기 가면 이게 서비스업이 개정이 된 거예요. 금년 1월 1일자로.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린 거죠. 수정해 드린 거니까. 거기 보면 이제 서비스업이 관리업이 있고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자문이라는 게 일단 그 소분류상에서는 거기 하나 이제 추가가 됐고요. 원래는 관리업, 중개업, 평가업이었는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바뀐 게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에서 중개 및 대리업 있죠. 그러니까 대리업이 들어간 거 하고 그 다음에 신설이 된 게 투자 자문업 있죠. 예, 거기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동산 관리업까지 하게 되면 토탈 종류가 5가지라고요. 그죠? 5가지. 그러니까 얘네는 만약에 문제로 인용하면 충분히 다양한 구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박스를 주고 그 안에 부동산 이 서비스업에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지문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바뀐 거를 기준으로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서비스업에 대한 거. 이거 종류 바뀐 거 기억해 두시고. 뭐 개념에서는 뭐 딱히 특별한 거는 없어요. 기술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법률적인 것 하게 되면 얘네는 종류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기술적 개념에 4가지 있었고 경제적 개념에 몇 가지? 5가지. 그거 해놨잖아요. 예? 예, 그거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구별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종류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관계에서 보면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뭐가 있어요? 광의의 부동산. 토지 및 정착물이고요. 뭐 토지 및 건물, 토지 및 건축물 그러면 다 틀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구별하시고, 여기 하면은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가 있고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죠. 예,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들 거기 박스 처리해놨죠. 건물,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정도, 이게 시험 한번 나온 거예요. 그 박스 처리된 애들. 구별하시면 되겠고,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뭐, 의제 부동산. 뭐 구분 정도 할 수 있는지, 뭐 여부 정도면은 무난하지 않겠나 싶게요. 여기. 그리고 용어에서 복합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이 있죠. 예, 그 용어 지문적인 부분에서 돼요. 우리가 복합 개념 하면은 뭐 얘기했었어요? 법경기 세 가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복합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을 얘기했으니까, 그런 내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요.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이 있죠. 예, 이게 이론에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간평사 시험에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산하고 부동산을 구분하는 걸. 근데 민법을 배우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 저당권하고 용익물권 이 설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 칸에 보게 되면 부동산은 가능한데 동산은 불가능하죠. 예, 근데 이제 뭐는 인정을 해줘요. 유치권하고 뭐 질권은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얘는 조금 표현은 안 좋아도 유치권에서 7을 따고, 예? 질권에서 앞에 거 따면 돼요. 그죠? 그거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 쪽에다가 낸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구분 정도는 해두라 이거죠. 그 표현 정도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분류를 가게 되면 일단 이거는 시험 목차예요. 예, 개념하고 그 다음에 뭐 분류, 이건 시험 목차인 거예요. 목차. 그러니까 총론에서 나오는 것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테마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으로 정리는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분류하게 되면요. 토지의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분류 관계에서도 근래는 뭐 여기에서도 지문을 냈었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지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들어오는 게 구고하고, 그 다음에 유지 있죠. 예, 그 정도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활동상에서 분류할 때는 필지하고 획지하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하고 이행지 있죠. 얘네가 일단 기본 중심으로 해서 거기 박스로 정리해놨죠. 네, 쭉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추석 때 보시라고 자료 드렸었죠. 예, 거기 안에 가게 되면은 그게 아마 답지가 뭐 빈지로 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그 법지가 답일 거예요. 법지가.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국어하고 유지도 표현해 놨죠. 지목으로. 예, 그 정도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숙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택의 분류에서는 단독주택이 있고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 들어가면은 아파트 있죠. 연립 있고 다세대 있을 때 얘는 주거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고, 그죠? 연립은 얘는 4계층 이하, 그죠? 660년 초과 얘도 4계층 이하, 얘는 660 이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쪽 애들은 냈어요. 이거를 주택에. 근데 우리도 작년이나 재작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토지의 분류 관계에서 이거를 낸 게 아니라 이쪽을 낸 게 아니라 이게 섞어서 나오니까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기준까지도 구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연립하고 다세대하고 다가구에 대한 것까지 정리해 놨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총론은 우리가 또 간단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경제론에서 시간을 쓰고, 그죠? 뒤에 가서 이제 투자론에서 시간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투자하고 금융이 점수 따기는 또 좋아요. 많이 나오는데 내용을 어렵지 않게 준다고요. 쉽게 준다고요, 쉽게. 그러니까 6개가 나오면 하나, 2개 정도는 난이도 조절용으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4문제 정도는 쉽게 줘요. 용어만 알면 답을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무난하게 주는 페이스니까 그런 것만 놓치지 않고 잘 선택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관계고요. 이게 특성에 가면 토지의 자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특성? 자연 특성은 뭐 여기까지 질문을 쓸 거고요. 얘는 뭐 대표적인 것 정도는 지금은 구별이 되겠죠? 부동성 하면 훅 떠오르는 거 뭐 있나요? 뭐 국지화 시킨다, 임장 활동, 그 다음에 뭐 집약지역 이용을 유도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소유에 따른 이익과 사용에 따른 이익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고, 임대차 시장을 발달할 때 할 수 있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고, 그죠?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지, 부동성에서 이제 파생된 게 있죠. 여기서 파생이 된 게 위치의 가변성에서는요, 사회, 경제, 여기서는 만약에 틀리게 주면 사회적 위치를 준 다음에 행정적 위치의 변화나 이런 거를 주면서 틀리게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 위치하고의 구분은요, 유사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답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및 합병의 가능성이 있는데, 얘네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분할 및 합병의 가능성에서 오답을 주게 되면 이쪽에서 끄집어 나올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적지론의 근거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죠? 적지론은 뭐를 적지론이라고 그랬어요? 적지론? 응? 이거 해봤잖아요, 이거 적지론. 자, 용도에 적합한 위치 있죠?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 입지론이고요. 주어진 부지에 적합한 뭐를 결정해 주는 거, 용도를 결정해 주는 게 적지론이에요. 그죠?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의 입지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한 거고, 적지론의 근거가 되는 거는 분할 및 합병의 가능성이 아니라 얘가 되는 거예요. 뭐 용도의 다양성. 그러니까 만약에 바꿔주면 이제 이런 쪽. 왜냐하면 영속성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2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얘가 2번 냈단 말이죠. 근데 또 같은 특성으로 물어보기는 좀 그러면 2개를 섞어서 한번 언급이 되면 오답을 유도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위치의 가변성에서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란 이렇게 지문을 주면서 그게 사회적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행정적 위치의 변화인데 이렇게 문장 표현 바꿔서 이렇게 들어오든가, 아니면 얘를 답으로 유도하면은 용도의 다양성에 기인한 건데 어디에? 얘한테 기인한 거라고 이렇게 바꿔서 들어오든가. 근데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란 얘기예요? 적지론이라고. 적지론은 어디서? 용도의 다양성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를 쓸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는 거,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 걸 선택하라는 거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라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증 얘가 이게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야. 용도의 다양성. 그러니까 그 정도 구별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의외로 요즘 모의고사 보면 아주 대놓고 틀리고 있어요. 대놓고. 총론에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이제는 처음에는 총론만 죽어라고 했다가 이제 총론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얘를 버린 거예요. 경제는 뭐 다른 쪽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난리가 아닌 거죠. 이쪽에 내면. 선생은 맞추라고 주는 건데 뭐 대놓고 틀리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정도는 이 정도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이게 총론에 해당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제론은 통상 4문항에서 한 5문항 정도까지 그 언급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절량이라는 것은 뭐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절량 변수의 대표적인 거를 이거 얘기했었어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네. 자, 지금까지의 이 부동산 학에서 문제, 이 절량하고 유량 구분하는 문제는 이거 3개만 알면 다 풀 수 있었어요. 요거 3개만. 대표적인 절량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출이 다 그랬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다 얘네들 기준으로 줬어요. 인구하고 재고하고 뭐하고 자산 이 3가지. 요거 정도 내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절량의 예로 이렇게 쭉 주어져 있죠. 그리고 유량의 예로 이렇게 쭉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량하고 절량하고 비교하더라도 유량 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량을 중심으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근데 이제 요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뭐 얘기했냐면 이거 얘기했잖아요. 주택 절량에 공급량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우리가 절량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량. 수요량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우리가 절량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량. 이건 이제 구별이 가능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거기 5번에 보면 돼 있죠.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 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현재 주택 절량의 수요량은 얼마? 1,400만 채. 그러면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 1,500만 채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5번에. 그래서 이제 6번에 가면 주택 유량의 수요량과 공급량 돼 있죠. 일정 기간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 있죠. 걔는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 되겠죠. 그렇죠? 6번에서는.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은 주택 절량의 수요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이 됐을 때 이거 내가 구별이 되는지 그 여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절량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기시면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되죠. 자, 얘하고 얘나 표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곡선에서의 이동이나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나 그죠? 둘 다 표현하는 건 똑같다고요.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 공급 곡선에서의 이동.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균형점에서 어디서 이동한 거예요? 곡선에서 이동한 거죠. 곡선. 이게 이동한 거는 오로지 뭐만 변했다는 거예요. 가격만 변했으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로 나와요. 그건 얘도 똑같죠?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이나 그렇잖아요. 어디서 이동한 거예요? 곡선에서 이동이나 곡선상에서의 뭐의 이동? 점의 이동으로. 그죠? 곡선상에서 이 점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얘가 상승했기 때문에 얘는 줄어드는 거고, 얘가 하락해서 얘는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양의 변화를 유도한 거는 얘나 똑같다는 거예요. 표현상에서. 수요가 됐든 뭐가 됐든 공급이 됐든. 여기에는 수요하고 공급의 변화 있죠. 얘들은 곡선의 이동, 곡선 뭐 자체 이동. 여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게 되면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곡선이 있으면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아니죠. 그렇죠? 소득이 증가했다든가. 그렇죠? 이 가격이 하락했다든가. 여기는 오로지 뭐만 변한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를 내가 문장 표현이 나왔을 때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예? 요건 기본적인 걸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되죠. 예? 이거 이론으로 다 해보고, 그죠? 나중에 문제로 다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라고 쭉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총정리 문제할 때 이걸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답을, 초이스를 다 내가 할 수 있는지 가늠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은 이제는 모의고사는 없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에? 그래도 연휴 때 뭐 나오셔도 공부들 하시고 그랬다면서요. 그죠? 그거 만약에 개론에 대해서 잘 이게 안 되는 분들도 제가 그 추석 연휴 때 보라고 자료 드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여기서 우리가 지문으로도 다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한번 보고 여기서 또 풀게 하면은 복습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안 되는 분들은 그거를 전체를 어느 분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인인데 저녁에만 수업 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추석 연휴 동안에 그거 5번을 봤대요. 5번을.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모의고사 봤는데 30개 맞았대요. 학교 모의고사 봤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전체를 자꾸 이렇게 돌다 보면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연결도 되고.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보는 게 필요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왔는데 되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일찍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지금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그죠? 이게 300일 중에서 한 200일은 그냥 물 쓰듯이 썼잖아요, 그냥. 그쵸? 그 10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도 100일이라는 숫자에 또, 심취해가지고 또 그냥 한 90일 그냥 쓴 것 같죠? 지금 남은 게 17일 남았어요, 그죠? 이 앞에 자리가 일자로 바뀐 거예요, 그죠? 참 빈약하잖아요, 그죠? 연휴 지나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앞에 숫자가 뭐 한 3 뭐 그래도 그렇게 있었는데 금방이죠 뭐. 자,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 관계가 있을 때요.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대체제하고 보완제 있죠. 네, 그러면 A제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B제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둘은 대체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여기다가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얘가 수요가 어떻게 돼요? 얘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움직임이 반대로 나가면 대체제예요. 그렇죠? 대신 소비하니까.
예, 그러면 얘도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러니까 가격의 움직임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와? 대체재가 되는 거예요. AJ 가격이 하락할 때 BJ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잖아요. 얘네는 그런 보완제죠.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움직임이 같은 애들은 무슨 제와? 보완제요, 보완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러니까 가격의 움직임은 틀리죠. 양의 움직임이 같아진 애들. 걔들을 뭐라고 해요? 보완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체제 보완제 관계가 만약에 식별이 잘 안 되면 앞에 틀림없이 뭔가 변화를 먼저 주겠죠. 걔 밑에다가 양을 표시를 해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따라갈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 지문을 5개씩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르는 걸로 해서 한두 개 지문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가 써서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정의 구별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건을 잘 보고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측면에서 특히 거기 수요의 변화 요인하고 공급의 변화 요인을 쭉 해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 정도를 보고 그래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지금 시험에서 이게 뭔가 모르겠고 불투명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면 다음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박스 밑에 A하고 BJ가 대체 관계에 있다면 AJ 가격이 상승하면 BJ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체 관계에 있으면 AJ 가격이 상승할 때 BJ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지문을 얘가 가격이 상승할 때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얘가 가격이 상승할 때 뭐가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그냥 가격으로 직접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이 같은 애들이 우리가 대가동 그랬었잖아요. 대체제는 무슨 움직임이 같다? 가격의 움직임이. 보완제는 양의 움직임이 같다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가 10% 감소하였다면 A와 B는 무슨 제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그러면 A 부동산 가격 여기 5% 몇 프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가격이 상승하면 A 부동산의 수요가 줄겠죠. 근데 B도 수요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양의 움직임이 같죠. 그럼 무슨 제와? 그럼 보완제죠, 보완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정리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조건이 주어진 애 밑에다가 양의 변화를 표시하면 식별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소득이 10% 증가할 때 A 부동산 수요가 변하지 않았다면 A 부동산은 무슨 제와? 중간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무슨 제와? 중간제. 그죠? 걔는 소중한 애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변할 때 수요가 전혀 변하지 않는 애들은 무슨 제와? 중간제예요. 중간제. 중간제 같은 애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애들인 거예요. 얘들은 소득이 변했다고 그래서 소비하는 양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죠? 돈 많이 번다고 그죠? 찌개 끓일 때 소금을 한 맛씩 집어넣고 그러진 않다고 그랬죠. 늘상 넣는 양만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A 부동산 가격이 향후 10%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될 때 B 부동산 수요가 5% 증가했다면 A와 B는 무슨 제와? 얘는 보완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이 틀리죠. 자, A에 대한 얘가 가격이 상승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가격 상승을 예상했을 때라는 얘기잖아요. 가격 상승 예상이 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근데 같이 증가했잖아요. 양의 움직임이 같으니까 얘는 보완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고 C 부동산 수요는 감소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A와 B는 서로 무슨 재와? A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A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아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하고 반비례니까 이게 실전에서 나오는 배열을 드린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 자 여기 보시면 A의 가격이 뭐 한대요? 그랬더니 B는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증가. C는 그러면 여기다가 안 되신 분들은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풀릴 거 아니에요. 움직임이 서로 반대죠. 그럼 얘는 무슨 재와? 대체재. 같으면 보완재. 그러면 A와 B는 무슨 재와? 대체재. A와 C는 보완재. 이런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여기서 집중적으로 해드리냐면 수요 변화에 인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대체재 보완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푸는 요령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실전에서 지문이 떨어졌는데 내가 뒤에 거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재 보완재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주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가. 그럼 그 밑에다가 뭐를 쓰면 수요 변화를 쓰면 걔하고 연결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얘들이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풀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굳이 이걸 안 쓰더라도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했죠. 그러면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은 감소하잖아요. 네, 그럴 때 오피스텔의 수요가 7% 증가했다고 돼 있죠. 그럼 얘네 양의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그 대체제. 그 실전에서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보고 단순 대입만 하면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시 나오면 해볼 수 있나요? 이거? 어쨌든 간에 수요 변화율하고 공급 변화율은 출제를 하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답으로 유도한 애들이 이제 얘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숙지를 해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죠. 5번 하단에. 이거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2주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투자론까지는 가야 될걸요. 그래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여유있게 이게 좀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보면 이제 자,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을 때, 가격이 만약에 10%가 변하면, 수요량이 변할 때, 얘하고 지금 양의 움직임이 똑같죠? 네, 그럼 우리가 10분의 10 하면 1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10% 변할 때, 얘가 11% 변해요. 이 변화보다 이 변화가 크죠. 수요량의 변화가. 그러면 10분의 10가 1.1이죠. 1보다 큰 애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탄력적이라는 표현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무슨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10% 변할 때 얘가 9%가 변했어요. 그럼 10분의 9죠. 0.1보다 작죠. 얘는 뭐라고 그래요?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에 대비해서 무슨 변화율이, 양의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죠. 예? 그 표현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게 조금 있다가 또 쓰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탄력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유 있죠. 탄력적 또는 뭐 비탄력적.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DA가 있고 DB가 있겠죠. 이렇게. 어느 게 더 탄력적이겠어요? 네? B가 기울기가 완만한 애가. 그렇잖아요. 그 탄력적인 애는 말 그대로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뒤로 보시면, 자, 박스에, 상단 박스에 그거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가격 탄력적이라는 것은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무슨 변화율이 크다? 수혜량의 변화율이 크다. 가격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수혜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까지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탄력적이 되거나 또는 비탄력적이 됐을 때 그 밑에 가면 수혜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네, 그러면 얘가 지금 탄력적이라는 얘는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가 많다.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고, 기간으로 따지면은 장기란 얘기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반응을 나타낸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죠. 그럼 비탄력적인 애는 얘랑 반대일 거 아니에요. 뭐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죠. 대체제가 없거나, 그렇죠. 기간은 어떨 때? 단계일 때, 용도 전환이 용이하지 못할 때, 이럴 때는 무슨 반응을?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이제 표현상에서 알아두시면 돼요. 탄력적이냐 또는 뭐가 됐을 때, 비탄력적이 됐을 때. 여기는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탄력성에서 이론을 주게 되면 이쪽은 반드시 출제를 해요. 탄력성 이론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박스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오늘 처음 하는 거면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정리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전서부터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낯설지는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내가 현재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공급적인 차원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기간의 장단이라고 돼 있죠. 생산 기간이 짧으면 비탄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길게 주어지면 탄력적이 되겠죠. 근데 물건을 하나 만들 때 소요되는 시간이 있죠. 네, 이게 짧으면 탄력적이고 길어지면 뭐가 된다? 비탄력적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구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탄력성의 계산에 대한 논리는요. 좀 이따 뒤로 가시면은 탄력성 계산 문제 있어요. 거기서 그거 한번 해보시면 돼요. 패턴으로. 그리고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 여부는 구별이 가능하신가요? 네?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해요. 그죠?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한다고 그랬죠? 소득 탄력성에서 부호가 플러스로 나오면 무슨 재화? 정상재. 마이너스면 열등재. 제로, 0으로 나오면 중간재인 거예요. 교차 탄력성에서는 대체재하고 보완재, 그 다음에 독립재가 있죠. 독립재는 서로의 가격과 소비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애들을 무슨 재화? 걔들을 독립재라고 얘기한 거예요. 독립재. 에? 자, 그러면 일단 탄력성을 기준해 가지고요. 뒤쪽에 보시면 계산서부터 우리가 거기 4번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자, 거기 보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가격 탄력성과 오피스텔 가격 변화에 의한 아파트 수의 교차 탄력성이 각각 0.8하고 얼마 줬어요. 이렇게 준 거죠. 그럴 때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가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냐. 이게 이제 기본 패턴이죠. 그죠? 우리가 분수식에서는 이거 계산할 때 변수가 3개인데 2개를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변하면 얘는 변해요. 그죠? 이 크기만큼. 그죠? 그러면 10 곱하기 0.8 하면 얼마? 8%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니까. 대신에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1.5니까 0보다 크면 대체제잖아요. 근데 1.5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이 크기만큼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5 곱하기 1.5 하면 얼마? 얘는 7.5%가 뭐한다?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전체 변화율은 어떻게 돼요? 0.5죠. 0.5. 8하고 7.5의 차이면 얼마겠어요? 0.5. 그러니까 답이 1번에 0.5라고요. 여기는 물어본 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전체 변화율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요. 이렇게 주는 패턴이 하나 있고 이걸 소득 탄력성으로 줘도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은 소득으로 왔다가 교차를 주고 있는 패턴인데 만약에 교차 탄력성이 아니고요. 소득 탄력성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를 만약에 0.5를 줘요. 얼마? 0.5. 그리고 얘가 몇 프로가 상승했대요? 20%가. 그러면 전체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몇 프로가 줄은 거예요? 8%가. 그럼 얘는 20%가 상승했대. 수요량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늘어나겠죠? 0보다 크니까 정상 제한이에요. 그러면 20 곱하기 0.5면 얼마? 얘가 10%가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변화율은 몇 프로?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또 하나의 패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를 0.5를 줘요. 그죠?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얘가 지금 10% 상승해서 얘가 8%가 줄었잖아요. 근데도 아파트의 소비량의 변화가 없으려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없으려고 그러면 얘가 몇 프로가 상승해야 되냐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요걸 주고. 그러면 얘가 8% 줄었는데도 소비가 종전하고 똑같으려고 그러면 얘가 8%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몇 프로가 늘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8을 얼마로 나누면 0.5로 나누면 몇 프로? 16%. 그럼 얘가 몇 프로가 증가해야 된다? 16%.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전체 변화율의 크기를 물어보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지금 현재 주고 있는 패턴이 기출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거기 2번 문제 있죠. 아파트에 대한 수의 가격 탄력성이 0.6이죠.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의 교차 탄력성이 0.8이죠.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고 빌라 가격이 10% 상승했다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1번하고 같은 패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빌라 가격,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5% 상승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수의 가격 탄력성이 0.6이죠. 그럼 5, 6, 30이니까 몇 프로가? 3%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빌라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교차 탄력성이 0.8이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가? 8%가 늘었으니까 지금 전체 변화율은 몇 프로? 5%가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암산으로 되면 여기가 정리가 된 거고 암산이 안 돼 있으면 여기다 또 한번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를 봐보세요. 지금 조금 아까 바로 설명한 거거든요. 아파트에 대한 가격 탄력도가 0.8이고요.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의 교차 탄력도가 0.1대, 아파트 분양가가 5% 인상이 되면서도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려면 빌라 가격을 얼마만큼 변화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5% 인상이 됐을 때 가격 탄력도가 0.8이죠. 그럼 몇 프로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4%만큼을 다시 또 늘려야 되잖아요. 4% 늘리기 위해서는 빌라 가격을 얼마를 인상을 시켜야 되냐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교차 탄력도가 0.2죠. 그럼 4%를 0.2로 나누면 얼마 나온다? 20%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암산으로 되시면 이쪽은 계산이 나오면은 맞출 수 있다는 얘기고, 요게 지금 아주 힘들다는 얘기는 요 과정을 지금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 문제가 나오면 버린다는 얘기예요. 맞춘다는 것보다는. 그렇죠?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여기서 주는 거. 지금 마지막 거 보시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얘가 지금 0.8을 줬죠. 근데 얘가 몇 프로가 상승했대요? 5%가. 그러면 얘는 수요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상승했으니까 얘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반비례니까. 그럼 이 크기만큼 준다고요. 그러면 얘가 몇 프로가? 4%가 줄어드는데 이 소비를 종전하고 똑같이 유지시키려고 그러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상승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종전하고 똑같은 수준이면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4%가 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를 탄력성을 0.2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과연 몇 프로가 상승해야지만 얘가 4%가 늘어날 것이냐? 그죠? 그러면 4를 0.2로 나누면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20% 나온다고요. 그죠? 20에 대한 0.2니까 4%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배열이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다만 배열만 조금 복잡하게 해주는 거예요. 순서만. 나중에 이거 대입해갖고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갖고 이게 실제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갖고 조금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따 수업 마치고 남아서 공부하시면서 또 이렇게 해보면 될까요? 아니, 연휴 때 공부 많이 했다며요. 연휴 때 무슨 과목 한 거예요? 네? 무슨 과목을? 네? 얘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거 무슨 과목을 했다는 거예요? 민법을 열심히 하셨나요? 네? 하여간 얘 며칠 안 보면 잊어먹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것도 있죠.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크다 작다. 작다는 얘기죠.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2번에 가면 A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B부동산의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B부동산이 A부동산에 비해서 대체재가 더 많다 적다. 아까 이거 했잖아요. 이거 에? 그림 그려갖고 여기도 해봤던 거잖아요. 그죠? 에? 요거 바꿔주면 얘가 B고요, 얘가 A라고요. 에? A가 지금 B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대체재가 많아요? A가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B가 상대적으로 A보다는 대체재가 적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지금 그 지문이잖아요. 그 지문. 그렇죠? A부동산의 수요곡선이 B부동산의 수요곡선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B부동산이 A부동산에 비해서 대체재가 더 적다 이런 얘기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민간임대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더 크게 해주겠죠. 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거? 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어떨 때 임대인이 임대료가 하락하면 임대 수입이 감소해요. 네? 빨리 작을 때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거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비례.
아니, 여러분 있죠. 필수제 있죠, 필수제. 된장, 고추장, 간장 얘들은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우리는 계속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은 가격을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매년 된장, 고추장, 간장 애들은 가격 담합에 비해서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애들은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비례.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 어느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해요. 비탄력적일 때라고 그랬어요.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양은 변하지 않아도 가격은 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불변이지만 양은 변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렇죠? 시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은 아파트시장보다 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커요, 작아요? 예? 이거 했죠? 어느 게 대체재가 더 많아요? 이거 아이스크림하고 딸기 아이스크림 있으면 어느 게 대체재가 더 많아요? 그 전에 그거 주택 그러면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 찾기 힘들다고요. 그죠? 얘 세 분에서 단독 가서 열면 대체 찾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시장의 범위를 기준할 때 주택시장은 아파트시장보다 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작겠죠. 용도의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커질 거 아니에요. 탄력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다 체킹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 함축적으로 다 지금 표현을 지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 여기 하셨고요.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고 돼 있죠. 네, 이제 거기를 또 해야 돼요. 잠깐 쉬었다 들어오십시오.